자, 6월은 호국, 보훈, 원어의 달이라고 그러죠. 바로 6월 6일 현충월이 있었고, 6월 또 우리가 제가 다음 주쯤에 또 한번 말씀하려는데 6월 18일은 뭐예요? 방공포로 석방의 날입니다. 이거는 국경일 수준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만한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거는요, 한미동맹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방공포로는 네 번째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포로를 석방한 그 사건,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전통을 가졌냐? 엘리사 때 포로를 석방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포로를 잡았는데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석방을 시켰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어쨌든 이렇게 그거에 근거해서 그때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엄청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국경일 수준으로 지켜야 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6.25 기습남침, 또 거기 아울러서 중공군 기습 개입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가 이제 74년이 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그 호국과 구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국군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경찰들이 순직하고 순국하고, 또 유엔군, 미군을 주도로 한 유엔군, 전 세계 22개국의 청년들이 와서 정말 피를 뿌려서 한이 6.25 때 그런 희생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호국과 또 보훈, 그래서 그분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공적과 이거를 해주고, 또 그 후손들까지도, 또 부상당한 사람들까지도 돌보는 걸 이제 원호라는 말을 쓰면 옛날에 원호 대상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국과 또 보훈과 원호의 달에 오늘 이제 이 특별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 아주 굉장히 보수파로 유명한 목사님이 6월달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6.25 동란 때 참 많은 미국의 장성들과 유엔군들이 싸웠는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35명이 죽었어요. 순직을 했어요. 순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국군의 장성들 가운데서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잘못 알려진 거짓말이거든요. 종북좌파가 바로 국군을,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자, 일제 식민지에 우리가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든지, 또 구한말 때 유학생으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이 돼가지고서 군인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대다 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군도 있고 만주군 출신도 있고 중국군 출신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 수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분들이 장성이 돼가지고 아들이 또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이제 신생국군이잖아요. 45년도에 처음으로 군대가 돼가지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병력이 1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계급 장군이 별 2개야, 소장이야.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군이 다 30대예요. 자, 참모총장 정일권이가 33살이야. 그러니까 다 젊은 30대가 다 소장 춘장이야. 그러니까 장군이면서도 아들이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장군이지. 유승열 장군의 아들은 유재영 장군, 또 신태영 장군의 아들은 신흥균 장군. 그러니까 장군이 전쟁 나가서 죽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죽었고, 또 참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초급 장교들이라든지 사병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순국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신태영 장군의 아들 신박균 하사라고 하사로서 순직한 분이고 그 형이 누구냐? 신웅균 장군이라고 준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진실을 모르면 종북자파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자파들은 일본 시대 때 군인했던 사람들을 다 등용해가지고 그렇게 국군이 개판이다. 한 사람 자녀들도 군대 안 가고 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군을 매도하는 것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자, 순진한 우파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장성은 이렇게 많이 와서 참전해서 죽었다더라 하고서는 미국의 은혜, 한미동맹의 강화 이런 쪽으로만 강조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않고 이것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종북자파한테 사대주의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freedom is not free.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헌신한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계기가 뭐냐? 이 연약한 국군들이 너무나 자유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자, 군대가 생긴 지 3년 만에 전쟁이 났는데 장비가 제대로 돼 있어, 훈련이 제대로 돼 없어. 근데 오직 하나 정신력을 가지고 이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유를 수여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는 이러한 그 신념으로 우리 국군들이 너무 열심히 싸우고 너무 잘 싸우니까 다 감동을 받은 거야. 군인들이.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자, 종북 좌파들이 말한 대로 국군이 개판이고 친일파라 개판이고 애들 자식도 군대 안 보내주고 엉망진창이라 누가 도와줘요? 맞아. 누가 도와줘? 안 도와주지. 안 도와줘. 이승만 박사가 자신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니까 니네들 도와줘라. 그럼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물릴 수 있다. 심지어 이승만 박사가 니네 참전할 필요 없어. 무기만 다 도와줘. 우리가 싸울 거야.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이 자유수호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에 미군들이 보고 감동하고 이거는 뭐 자기네들 더 싸워 자기네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경험을 했지 최신 무기지 최신 훈련을 받지 하는데 더 잘 싸우는 거야. 더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군인도 감동받잖아요. 자,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감동받잖아. 차라리 감동받지. 돈 받잖아요. 중국 선수들도 감동받고 태국 선수들도 감동받고 같은 군인으로서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하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군인만 그래? 우리 민간인들이 있더래. 주먹밥 사다가 종업 사다가 막 주고 물 한 바가지 갖다 주고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 민족은 우리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전폭적으로 후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태영 장군이 이분이 이제 그 6.25 동란 나기 직전에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정말 총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습남침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전까지 세우고 했는데 미군이 좀 우습게 봤잖아요. 자꾸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자주국할 테니까 도와달라 했는데 괜히 군비를 도와주면 우리가 북침할까봐 북침할까봐 그래서 무기도 안 도와주고 미군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찰을 해서 퇴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현역 소장으로 복귀해가지고 전라도 지역 요즘 뭐라고 하면 이제 지역 사령관을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주 탁월한 천재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포병 사령관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포병이고 그래서 이 군대도 병과가 있잖아요. 제일 인원이 많은 이제 보병, 포병, 뭐 전차병 뭐겠는데 미군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제일로 엘리트들이 그 선발하는 데가 어디냐? 포병입니다. 왜냐하면 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천재여야 돼.
미적분을 해야 되고 수학의 천재이기 되기 때문에 고백. 그래서 무조건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 1등 졸업하면 포병이나 공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또 공병이냐면 공병은 엔지니어잖아. 엔지니어 기술자잖아. 그러니까 메가더가 병과가 뭐겠어요? 공병이에요. 공병. 공병이 수석 졸업자는 공병이나 포병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제국 시대에 일본에서 제일 똘똘한 놈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동경제국대학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일본에서 제일 똘똘한 데 들어가는 게 동경제국대학 법과나 상과를 가.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육군사관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군국주의니까 동경제국대학은 육군사관학교에 비하면 하수야. 그렇잖아요. 군국주의 시대니까 군인이 최고잖아. 그러니까 일본 육군사관학교가 1등이면 거기 들어가고 2등이 동경제국대학 법과나 상과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일본 육사를 갔다? 거기서 또 포병이다? 그럼 뭐예요? 천재라는 뜻이지. 천재. 그래서 신태영도 포병 장교 출신이고 그 아들 신용균도 포병 장교 출신이고 박정희도 포병 장교 출신인 거야. 천재들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신박균이라고 얘도 아버지도 전쟁하고 형도 전쟁하니까 자기도 싸우고 싶다고 자원 입대를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야. 17살이야, 17살이야. 안 돼. 입대가 안 돼. 그러니까 학도병으로 지원을 했어. 학도병으로 지원했는데 얘도 천재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아버지도 천재고 형도 천재니까. 그래서 포병병과에 지원해가지고 진해 포병학교에서 포병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큰형이 뭐야? 직속상관이지. 포병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이 신박균이가 훈련받으면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한 서너 장을 썼는데 그게 아주 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형이 당연히 자기 예하 부대니까 시찰을 하는데도 거기 동생이 있는데도 뭐 잘 봐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얼굴만 보고 씨 묻는 거지. 그리고 동생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이제 제26 포병대대에 배치가 돼가지고 최전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도 장군인데 우리 집안에 그래도 사병 하나는 있어야 좋지 않느냐. 그리고 유서처럼 최전방에 가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각오로 한다. 그리고 포병학교 학교장이 대령이야. 자기 직속상관이 신통인데 그 동생이 자기 부대에 있으니까 배치할 때 불렀어. 야, 너 형 밑에 뭐 비서관이나 후방으로 보내줄까? 너 난 전방으로 최전방으로 간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8사단에 배속이 된 26 포병대대 하사관으로 그러니까 똑똑하지. 사병으로 들어갔는데 17살짜리가 사병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똑똑하다고 하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 압록강까지 가서 갔다가 중공군이 계속됐잖아요. 그 후퇴하다가 1951년 1월 2일 날 화요일 날 가평에서 포위당해가지고 전멸당할 때 그때 전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그게 이란 국군의 전사였어요. 그리고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 이 신성모 국방부 장관 아들은 대위였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으로. 근데 거기는 순직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국군 장성의 아들이든 조카든 사이든 다 군대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똑똑하니까 다 장군이야.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 아들인 신명구 대위, 그리고 신태용 장군의 아들인 학도병 청소년 신박균 하사. 근데 걔가 죽은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얘가 독생자는 아니지만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죠. 그러니 미군이 감동을 받아 안 받아요? 참모총장의 아들인데 그것도 소년이 참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너무나 드라마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그 오늘 모임을 마치면 그 박정희 뮤지컬 영화로 만든 홍보 담당자를 만나서 그 영화를 소개하려고 만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얘기해도 거기에 과로 왜곡한 거, 과라고 왜곡한 거를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날 공을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우파들만 공을 하는 거예요. 백날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승만 박정희를 위대하다고 뭐 한강 얘기죠. 과를 베끼지 못하면 뭐 그냥 어떻게 해서 됐겠지. 전혀 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천재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전혀 관심을 안 든단 말입니다. 친일파인데 뭐 남로당인데 뭐 독재자인데 뭐 이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베끼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백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베껴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군에 대해서도 이거를 베끼지 않으면 무슨 뭐 한미동맹이 어떻고 미군 장성이 어떻고 우리도 보수파들끼리만 하는 거지 일반 그걸 모르는 강문 세뇌 받은 사람은 에이 친일파군데 에이 친일파 국군 국군 탐해도 하는 거야. 장교들 6.25 참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군 장성보다도 더 젊은 30대 장군이 말이야 50대 미군 장성보다도 더 탁월하게 지휘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해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일으켰는데 탐해도 하는 거야. 일제시대 때 뭐 군인했다 어쩌졌다 하면서 그 중국군 출신의 김홍일 장군 아들도 나이가 어려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군대 가가지고 역시 대위급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자, 놀라운 이제 그 이 신비가 또 벌어집니다. 그렇게 신박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 2월 달에 마크 크라크 장군이라고 미국의 제일 유명한 장군 중 하나예요. 야전군 사령관으로 야전관 사령관이기 때문에 한국 전선을 갖고 와서 시찰도 하고 그럽니다. 뭘 도와줄 게 있나. 그랬는데 10월 달에 그 아들이 독생자인데 아들이 중대장으로 자원에서 참전했어요. 아들이 자원에서 참전해가지고 10월 9일 날 문둥리 전투에서 미사일 폭탄에 맞아가지고 아주 그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제 아버지 장군은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바티칸 대사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바티칸 대사로 임명을 해요. 근데 아들이 한국에서 부상을 당하는 찰나에 참 신기하지. 그분이 감리교 기독교인이니까 감리교인들이 들고 나서 반대를 하는 거야. 아니 왜 감리교 출신의 장로님을 바티칸 카톨릭 대사로 보내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한국전에서 그렇게 됐지. 바티칸 예편에서 바티칸 가려고 하면 반대하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엔군 사령관으로 옵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 옵니다. 자, 그 전에 또 누가 또 왔죠? 벤프리트 장군이 왔잖아. 벤프리트 장군이 와서 1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52년도 6월 달에 그 아들이 독생자야. 벤프리트 아들이 독생자라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제대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전쟁을 치른다니까 나도 도와야 되겠다고 다시 입대해가지고 다시 자원해가지고 공군 폭격기 조종사로 1952년 6월 16일 날 도착을 합니다. 6월 16일 날 도착했는데 3일 후에 6월 19일 날 아버지 회갑이야. 그래서 그 당시 동숭동 서울대학이 미팔군 본부였기 때문에 거기서 회가변을 해. 참전. 자, 이승만 대통령 참 이분을 연구하면 연구하면 신비한데 52년도 1월 달에 그 신태영 소장이 또 전선 사령관과 마찰에서 또 예편했거든. 근데 그 사람을 또 다시 불러가지고 52년도 3월 29일 날 소장으로 복귀시켜가지고 난데없이 중장으로 진급을 시키네. 그러더니 국방부 장관을 만들어. 국방부 장관을. 그러니까 1년 전에 자기 막내 아들이 전세했던 그 아버지를 다시 중장으로 진급시켜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벤프리트 아들이 참전했다가 6월 19일 날 아버지 환갑잔치를 하고 4월 5일 날 폭격기를 몰고
군산 옥구에서 단독 작전을 해서 저 쉬니지 압록강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소련 미국이가 두 대를 추적해가지고 격출시켜서 실종이 돼버렸어요. 네. 4월 5일 날. 그러니까 참전한 지 2주 만에 전사한 거야. 아유. 그러니까 아니 UN 8군 사령관 대한민국의 이 전쟁을 지휘하는 현장 총사령관의 아들이 죽었으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수색해 찾아보라고 난리가 났는데 벤프리트가 찾지 말라.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면 이 지휘를 못한다. 그래서 전사 처리를 해버려요. 세상. 그러니 벤프리트가 할 말이 있어 없어. 자기 국방부 장관은 이미 1년 전에 잃었어. 그러니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또 클라크가 한국전에서 부상을 입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또 유엔군 사령관이야. 그러니 뭐 세상 말로 아삼육이잖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아들을 잃었어. 전선 최고 사령관은 독자인데 죽었어. 또 유엔군 사령관은 부상돼가지고 또 제대를 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용인술이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벤프리트 아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신태용을 국방부 장관 세우니까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겠어. 서로 위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지. 그러니까 벤프리트나 크라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 미국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의 지시를 받는 부하야. 근데 겉으로는 거기 그 부하인 척 흉내를 내지만 누구 말을 따라? 이승만 대통령 말을 따라.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게 이런 실질적인 전선 사령관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박균 하사의 이 전사가 신태용 장관의 전사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한미 동맹을 맺는데 큰 밑거름이 됐죠. 헛된 죽임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많은 독생자들을 이 땅에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반대로 바로 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많은 독생자들이 피를 뿌린 이 위대한 역사를 믿지 않으면 모르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된다. 그게 우리를 7년 종북 좌파 정권 통해서 겪은 거 아니에요. 아니 6월 현충일 때 김원봉 얘기를 하잖아. 백선엽 장군 뭐 파멸을 한다고 어쩐 얘기를 하잖아. 이게 다 그게 맞는 거도 잘못된 거지만 다 거짓말에 근거한 거거든요. 친일파 군대였기 때문에 어쨌다는 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 청년들이 일제시대에 할 수 없이 학도방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박정희라든지 백선엽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당대의 최고 천재 청년들이 만주신경공학교 간 거는 이승만 박사가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도 군대 세워야 되니까 이 엘리트들이 선진 군사 지식을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해를 통해서 밀명이 들어온 거야. 밀명이 밀서를 직접 김학부 장군이 밀서를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하는 박정희한테 와가지고 만주신경공학교로 가라. 그러니까 친일파에 충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의 최고 군대인 일본 육사에 가서 그 선진 기술을 배워놓으면 언젠가 독립할 때 이 국군을 창설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관학교 안 가면 다 끌려가잖아. 다 징용으로 끌려가잖아. 학도병으로 끌려가, 뭐로 끌려가, 다 끌려가잖아.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최전선에 가서 해주지 말고 적어도 사관학교 들어갈 동안에는 안 죽잖아. 공부할 때까지는. 그래서 다 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친일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다 거짓말.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릴 때 바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아무리 공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과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야. 뭐 중앙아시아 외교협의회에서 자원 노벨했다. 뭐 동해에 석유가 펑펑 쏟아졌다. 아무런 성공이 없습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맞아요. 잘못된 걸 바로잡지 못하면 맞아요. 또 죽어요. 걔는 또 죽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최소한도로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그러게요.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는다 이렇게 나가야어야지. 그래서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 바로잡겠다는 거잖아. 네, 네. 그렇죠. 잘못된 법치주의, 잘못된 헌법가치, 잘못된 이거를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그 다음에 부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런 거 있는 거지. 아, 네. 이걸 바로 잡지 않고 맞아. 무슨 뭐 백날 뭐 한미동맹 소용없어요. 무슨 뭐 경제 대국 무슨 뭐 문화융성, 한융성 다 개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구의도할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걸고 투쟁했잖아요. 생명 걸고 투쟁했는데 본인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이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맞아요. 자서전을 냈다고 그러는데 자서전 난 보지도 않았지만 자서전에 뭐 무슨 공을 세우고 아프리카 외교를 어떻게 하고 뭐 경제를 창조 어쩌 다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관심을 아무도 관심 안 줬습니다. 아유 극단적인 말로 탄핵당한 여자 대통령 이렇게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죽느냐 박정희도 죽고 이승만 박대도 죽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관없죠. 그래서 우리 조원진 집회님과 우리 이 공화당과 우리 당원이 중요한 게 우리는 생명 걸고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도 이제는 5.16 혁명과 같이 모든 것을 리셋해야 되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아서 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고 책도 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오는 거고 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는 작업들을 하고 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 양화진 가봤어요? 외국인 선교사무지 양화진이 그 합정동에 외국인 선교조가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지와 같은 데야. 바로 이승만을 키운 선교사들이 거기 붙였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생전에도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성탄절 때 꽃도 화환도 하고 또 그야말로 중요한 그 한미동맹 뭐 원자력 이런 거 구성할 때 그 묘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자기한테 가르쳐 준 거 또 예언한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걸 구성했던 데인데 거기에 가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 조선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제일 먼저 타이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선교사들이 왔는데 놀라운 거는 그 묘비에 어린아이 묘가 그렇게 많아요. 뭐요? 선교사들이 와서 오자마자 아이를 낳아서 홍덕동에 죽은 아이들이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희한한 거는 전 세계 선교사들 나갔잖아. 왜 유독 조선이 많으냐?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선교가 멀게 됐지만 일본만 해도 이미 1800년대는 일본 제국 건설하고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거기 선교해가지고 선녀들이 애들이 죽을 일이 없어. 모든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도 이미 선교 역사가 오래된 데다가 서양 문화권이 이미 들어가가지고 북경이라든지 거점 지역에 이런 게 잘 돼가지고 그렇게 뭐 선교사 잘못해도 죽는 일이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도 거긴 다 영국이나 유럽 식민지였잖아. 유럽 식민지니까 유럽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 선교하다가 또 이렇게 애들이 죽는 일이 거의 없는데 가장 낙후되고 못 산 나라가 조선이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질에 걸리고 콜레라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리고 해서 선교사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애들이 정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을 주셨으니 얼마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꿈꾸는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북한 동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루속히 저 70년 동안 고난 안 당하는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들이 더 용기를 잃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이런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들도 점점 체험을 할 거야. 이거 근본을 바로잡지 못하면 내뿐만 아니라 내 사업, 내가 싸우는 거, 내 자녀 손손 다 망가지게 된다. 망가져. 자,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인 법과 질서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줄 잘 서면 된다는 거냐? 아부하면 된다는 거냐? 그러면 아부 안 하고 떨어지는 데 더 많잖아요. 그렇죠.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쉬운 예로 축구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 할 생각이 아니라 백 써가지고 줄 잘 서가지고 그럼 뭐야? 나머지
청년들이 다 탈락자가 되니까 줄 잡은 사람이 많아, 안 잡은 사람이 많아. 안 잡은 사람. 안 잡은 사람이 많지. 결국 안 잡은 사람들이 이 줄 때문에 우리들이 망한다고 줄을 자를 날이 오게 된다는 거야. 그때 그럴 수 있는 세력으로 준비된 게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